이번에는 다른 기전의 약인 면역항암제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사실은 네. 이제 면역항암제 기전이란 게 면역세포한테 힘을 실어줘서 네. 항암 효과를 내는 거죠.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편의상 저는 내분비계 부작용, 그다음에 비내분비계로 나누는데요. 네. 이번에는 다른 기전의 약인 면역항암제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신장암에 쓰이는 그 면역항암제를 가져왔는데 오늘이 2020년 11월 26일인데 아직 신장암에서는 안타깝게도 급여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죠, 교수님. 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온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옵디보를 시작으로 해서 네. 이제는 이제 1차 치료제로 해외에선 다 승인이 나고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서요. 하루빨리 급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쓰고 계세요. 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면역항암제 부작용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면역항암제 부작용이 정말 다양하죠. 사실은 네. 이제 면역항암제 기전이란 게 면역세포한테 힘을 실어줘서 네. 항암 효과를 내는 거죠.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건데 원치 않게 너무 과하게 힘을 내면 이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생길 수가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길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편의상 저는 내분비계 부작용, 그다음에 비내분비계로 나누는데요. 네. 내분비 기관이란 거는 호르몬을 혈액으로 분비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몸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 호르몬이 나오는데 네, 그걸 분비하는 여러 각종 기관에서 네, 장기에서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을 네, 말씀하시는 갑상선이나 뭐 뇌하수체, 부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췌장 같은 경우도 인슐린을 분비하죠. 내분비계 생기면 호르몬을 보충을 하면서 약을 계속 쓸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비내분비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제외한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말하는 건데 굉장히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몸의 여러 가지 기관을 다 침범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그림을 보시면 되게 많은데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낯선 말도 많아요. 뭐 쇼그렌 증후군 뭐 이런 말은 듣도 보도 못한 병이고 이런데 이런 부작용이 흔히 많이 나타나나요? 중증으로 좀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뭐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면역항암제 임상시험을 할 때 네. 우리가 이제 위약과 면역항암제를 의사도 모르게 맹검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환자가 어떤 약을 쓰는지 모르게. 모르고 네, 그런 네. 경우 의사가 보통은 항암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을 보고 알거든요. 이게 진짜 가짜 약이구나. 약인지 진짜 네. 약인지.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모를 정도로 굉장히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그래요? 분들은 물약과 비슷해요. 사실 그래서 처음 임상하고 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셨겠네요. 부작용이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없는 편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면역항암제는 특징적으로 처음에 생기는 부작용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뭐 피부 부작용이나 가려움증, 약간 오심, 아까 말씀 울렁거림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2,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생기는 이상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 가령 폐렴이나 간염 혹은 뭐 장염, 그래서 뭐 설사가 난다든가. 그래서 그 빈도는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죠. 저희가 대표적인 부작용을 빈도별로 이제 얼마나 많이 나타나냐 그리고 중증도는 얼마나 나타나냐를 이제 표로 가져와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은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설사, 피로, 오심, 이런 거는 또 있네요. 보통. 네,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 약들에서 아시다시피 그냥 경험하는 것들이고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옵디보 여보이 같이 네. 면역항암제를 병용할 때가 같이 쓰는 경우 제일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여보이, 이제 약제 기전이 약간 달라요. 네. 여보이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옵디보나 키투르다 단독 또는 이제 다른 암종 같은 경우 뭐 티센트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쓸 때는 가장 적다고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빈도를 보시면 가령 옵디보 여보이를 병합을 하더라도 뭐 가령 설사 같은 경우 30%에서 난다고 치는데요. 설사는 그냥 장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 항진에 의한 장염.
그런 경우도 30%에서 있지만 이게 고등급, 3등급 이상의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되는 거는 한 10% 미만인 거죠. 네. 그렇고 다른 것 보시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피로나 뭐 오심 이런 것들 대부분 병용요법에서 높지만 네. 심각한 부작용은 10% 미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옵디보나 키투르다만 쓸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제 심각한 부작용은 심각한 부작용의 대표적인 게 간지성 폐렴이나 네. 이런 것들 이런 건 발생 비율이 옵디보 단독일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폐렴은 여기 자료를 보시면 네. 옵디보 단독을 해서 심각한 등급이 생기는 게 5% 미만이죠. 그러니까 100명한테 쓰면 5명도 안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걸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병용할 때는 어느 정도 나요? 병용을 하면 여기 자료를 보시면 네. 그런 경우도 5% 넘지는 않아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부작용들이 굉장히 미미한 증상으로 시작하거든요. 가령 이제 폐렴이라 그러면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세균성 폐렴처럼 막 가래가 엄청 나오고 열이 펄펄 끓고 이런 게 아니고요. 경미한 기침, 약간의 호흡곤란 이런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 변화가 있을 때 의사에게 미리 얘기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침을 한다거나 숨이 가빠진다, 뭐 이런 거. 예. 엑스레이 같은 거 찍으면 알 수 있나요? 엑스레이로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네. CT를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설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냥 뭐 한두 번 하는 설사가 아니고 막 진짜 대여섯 번씩 하고 혹은 피가 섞여 나오거나 배가 심각하게 아프다 이러면은 그거는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빨리 그래서 그러면은 입원을 해서 뭐 내시경을 하거나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분비적 부작용 같은 경우도 갑상선 기능 문제는 대부분 증상 없이 혈액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일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게 부신피질 네. 기능 저하나 아니면 뇌하수체 기능 저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막 혈압도 뚝뚝 떨어지고 심한 경우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정말. 어느 정도 피곤한 거 얘기하세요? 그냥 뭐 손가락을 움직이기 힘들다, 뭐 5m도 걷기 싫다, 네, 힘들다. 그런 거. 그래서 예. 그런 증상이 오고 보통 이게 뇌하수체염으로 오는 경우는 머리가 아픈 경우도 꽤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이 같이 나빠져요. 가령 뭐 아.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가령 뭐 아침에 발기가 안 된다던가 아니면은 갑상선 호르몬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네. 췌장염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인슐린이 안 나오면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피 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미묘한 증상 변화로만 알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말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피곤하다 정도가 아니라 몸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뭔가 안 좋고 피곤하다. 정말 5m도 못 가겠다. 이 정도면은 예. 어떤 정말 호르몬의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은 꼭 얘기를 해야겠네요. 근데 뭐 꼭 5m만 못 가지 않더라도 네.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들을 쓰다가 몸 상태가 안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약들은 원래 부작용이 많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좀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그 내분비계 쪽 이런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좀 발생하면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작용은 좀 오래 가는 편인가요? 영구히 남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면 갑상선 호르몬을 주고요. 네. 뭐 부신 피질 기능 저하가 있다. 그러면 뭐 스테로이드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네. 그런 약을 주고요. 그다음에 뇌하수체 기능 부전일 때는 보통 갑상선하고 부신 피질 호르몬 같이 주는 경우도 있고요. 호르몬 약은 뭐 먹는 약인 건가요? 그렇죠. 먹는 네. 약인 경우가 있고 뭐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주사약을 줄 수도 있다고는 돼 있는데 굳이 네. 뭐 주진 않죠, 저희가. 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또 은근히 하시면서 그 간 수치가 올라와서 특히 옵디보 여보일 하면서 간 수치 때문에 네. 중단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것도 이제 면역 항암제에 의한 간염 같은 네. 경우는 비율이 높지 않죠. 그래서 옵디보 여보이를 병합했을 때조차 뭐 10%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옵디보나 키투르다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낮기는 합니다.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심각한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어쨌든 면역 항암제는 심각한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발생 비율이
낫다. 그런 것들이 하지만, 좀 빨리 네. 조치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 예.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진과 꼭 상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상의를 해야 이해하면 되고, 될까요? 예. 그다음에 초기에 안 생겼다고 안심을 하면 안 되고요. 나중에라도 예, 생기는 나중에라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증상 변화가 있으면 꼭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면역학적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보통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뭐 가령 아까 말씀드린 뇌하수체 부전 같은 경우는 막 혈압이 막 떨어지고 가령 나트륨 같은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교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설사가 너무 심한 경우는 그 탈수 때문에 막 혈압이 유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수액을 주기도 하고요. 내시경 같은 검사를 해야 되기도 하고 보통은 저희가 면역의 항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치료를 면역 억제제를 써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류마티스 질환에 쓰는 그런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염 같은 경우는 염증성 장질환에 쓰는 네. 뭐 인플릭시맵을 쓰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치료를 할 때는 이제 면역항암제가 중단이 되잖아요. 그런 심각한 네.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잡혔다 하면 다시 면역항암제를 이어서 쓸 수 있나요? 보통은 내분비계 질환 같은 경우는 네. 호르몬을 주면서 다시 쓰고요. 네. 비내분비계 질환은 3등급 이상이면 일반적으로는 영구히 중단하는 경우가 아. 많아요. 네. 아, 이게 심각하면은? 이런 면역 항암제는 용량 조절을 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얼마나 경중이 심하냐에 따라서 1, 2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심스레 써보는데 3등급 이상인 경우는 영구히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약간 독성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돼 있어서요. 네. 그것도 결국엔 담당 의사랑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네. 면역항암제 사실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잘못 오해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서 좀 여기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부위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하는 치료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증상에 의해서 필요한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이번에도 역시 박인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